사모님 쪽에 감시할 인력을 더 배치할까요? 20명 더 추가해. 분만실 앞뒤 모든 통로를 철저히 지키고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임지우는 강남 최고급 프라이빗 여성병원 VIP 병동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의 뒤복도에는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 두 줄이 새까맣게 늘어서 있었다. 모두가 마치 큰 적을 앞둔 것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가 이토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결혼한 지 3년 된 그림자처럼 온순한 본처 유진아였다. 그리고 지금 분만실 안에서는 여자의 끊어질 듯한 신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곳에 누워 곧 그의 첫 아이를 낳을 여자는 그의 수석 비서인 안소희였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임지훈이 힐끗 보니 비서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오늘 평창동 저택을 떠나지 않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고용인들의 말에 따르면 사모님은 어제 오후부터 서재에 들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임지훈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화면을 두드렸다. 계속 철저히 감시해. 연기에 능한 여자니 절대 속지 말고. 그는 유진아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다. 겉보기엔 유순해 보이지만 뼛속까지 고집으로 뭉친 여자였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식물처럼 아무것도 다투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가 안소희를 집으로 데려와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으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직설적으로 통보했을 때조차 그녀는 지나치게 맑은 눈동자를 들어 그를 몇 초간 조용히 응시하더니 그저 가볍게 알겠다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임지훈은 더욱 경계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고대해온 사랑하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탄생 순간을 그 누구도, 특히 유진아가 망치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합법적인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난동을 부린다면 그로서도 수습하기 꽤나 골치 아플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임지훈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곁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유진아의 최근 모든 계좌 변동 내역과 그녀가 사적으로 언론이나 변호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초장에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잔뜩 긴장한 채 대비하고 있던 이 폭풍의 진짜 방향과 위력은 그가 예상했던 궤도를 이미 아득히 벗어나 그가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임지훈, 현재 임그룹을 이끄는 수장. 29의 나이에 이미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거대한 상업제국을 통제하고 있는 남자였다. 잘생긴 외모에 막대한 부, 그리고 강경한 수완까지 갖춘 그는 서울의 수많은 명문가 교수들이 쫓아다니는 최고의 1등 신랑감이었다. 3년 전 조부모 세대에서 맺은 약혼 서약 때문에 그는 유씨 가문의 장녀 유진아와 결혼했다. 이 정략 결혼에는 사랑 따위는 없었고 오직 이익만이 얽혀 있었다. 유씨 가문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임그룹의 자금 수혈이 필요했고 임그룹은 전통 산업에서 유씨 가문이 가진 인맥과 평판이 필요했다. 유진아는 이 거래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부속품일 뿐이었다. 결혼식 당일 임지훈은 심지어 신부를 데리러 가지도 않았다. 유진아 혼자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홀로 차를 타고 예식장에 도착했다. 형식적인 예식과 썰렁한 연애 끝에 그는 반지를 교환할 때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에 살짝 닿으며 낮게 속삭였다. 네가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임그룹 사모님 자리는 주지. 그 외의 것은 헛된 꿈도 꾸지 마. 유진아는 짙은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졌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다. 그 후 3년 동안 그녀는 정말로 그의 말대로 분수를 지키며 얌전히 지냈다. 그녀는 평창동 언덕 위 호화롭지만 텅 비고 차가운 저택으로 이사에 흠잡을 데 없는 임그룹 사모님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임지훈의 모든 가족의 생일과 취향을 기억해 알맞은 선물을 준비했고 꼭 참석해야 하는 연회에서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말솜씨로 그를 빛내주었다.
심지어 그가 가끔 다른 여자를 데려와 밤을 보낼 때조차 안방에 조용히 머물며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임지우는 제자리에 잘 놓인 가구에 익숙해지듯 그녀의 존재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는 어떤 여자라도 부러워할 만큼 풍족한 생활비를 주었지만 단 한 줌의 따뜻함도 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2년 전 안소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안소희는 그가 새로 채용한 수석 비서였다. 명문대 출신에 예쁘고 유능했으며 무엇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불꽃처럼 이익의 저울질과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이미 마비되어 있던 임지훈의 감각을 단숨에 불태웠다. 그녀는 그를 숭배하고 의지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고인 물처럼 침체된 유진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임지훈은 금세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소희를 데리고 각종 모임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사교계에 서서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임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제 안소희에게 정식으로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순종적이고 지루한 장식품인 유진아에게는 돈을 좀 쥐어주고 내쫓으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10개월 전 안소희의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지훈은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그의 첫 아이였다. 그는 즉시 안소희를 최고급 영양사와 보모가 갖춰진 한남동 호화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유진아에게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날은 평창동 저택의 거실이었다. 유진아는 흰색 카라꽃을 매만지며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 선 임지훈의 말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통보였다. 안소희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그녀는 아이를 낳을 거고 나는 그녀와 아이에게 정식으로 자리를 내어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창백해진 유진아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안소희의 임신이라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씻겨 내려갔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혼 합의서는 내 변호사가 준비할 거다. 이 저택은 내게 남겨주지. 그리고 네가 남은 평생 옷과 음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위자료도 따로 챙겨줄 테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그는 유진아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무너지거나 적어도 분노에 차서 따져 물을 줄 알았다. 이건 노골적인 모욕이자 배신이었으니까. 하지만 유진아는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천천히 내려놓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가을의 호수처럼 너무나 검고 고요해서 어떤 파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임지훈이 인내심을 잃어갈 때쯤 여전히 평온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어요. 단 한마디뿐이었다. 따져 묻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임지훈의 마음속에 또다시 그 미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지만 곧이어 역시 성질머리 없는 목석 같은 여자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렸다. 오히려 주먹으로 솜을 친 것 같은 기분에 은근한 실망감마저 들었다. 당분간 안소희는 안정이 필요해. 어떤 일로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해. 특히 너 말이야. 임지훈은 이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려 떠났고 그 후로 평창동 저택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새 생명을 맞이할 기쁨과 안소희를 보살피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면서도 유진아의 동향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했다. 유진아가 지나치게 평온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뒤에서 몰래 수작을 부려 어렵게 얻은 자신의 행복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특히 안소희의 출산이 임박해지자 그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안소희를 강남 최고급 사립병원에 입원시키고 VIP 병동 전체를 통째로 빌렸으며 40명의 전문 보안 요원을 고용해 24시간 교대 근무로 철통같이 지키게 했다. 그가 이토록 경계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순종적이고 얌전한 아내 유진아였다. 지금 분만실 안에서는 안소희의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분만실 밖에 임지훈은 희대의 보물을 지키는 거대한 용처럼 침입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스위스 취리히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호수와 만년설이 내다보이는 고요한 아파트 안. 편안한 실내복을 입은 여자가 햇살이 쏟아지는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찻잔을 적고 있었다. 그녀의 손 옆에는 국제 특송으로 갓 배달된 서류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비둘기들이 퍼덕이며 날아가며 아득한 소리를 남겼다. 여자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고 입가에는 아주 옅고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폭풍이라고? 아니, 그것은 무지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곳에서 빠져나와 가장 평온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앉아 비바람을 구경하고 있었다. 안소희의 임신 소식은 고인물에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처럼 임씨와 유씨 가문 측근들의 좁은 인맥 안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그 파장은 구경꾼들의 흥미와 암묵적인 연민이 섞인 것이었다. 그 연민의 대상은 당연히 정실 부인인 유진아였다. 임지훈의 어머니인 임그룹 회장 사모님은 유진아를 한 번 호출한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급 청자 찻잔을 들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진아야, 지훈이가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니 네가 남자를 좀 이해해야 한다. 능력 있는 남자라면 밖에 만나는 여자 한둘쯤 있는 게 대수는 아니잖니. 넌 정식으로 호적에 오른 임그룹 사모님이니 남을 포용할 아량을 가져야 해. 그 안비서가 우리 임씨 가문의 핏줄을 가졌다고 하더구나.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이다. 시간 내서 한번 병문안이라도 가보렴. 표시해야 할 관심은 표시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임씨 집안이 뼈대도 없고 네가 속 좁은 줄 알게 해선 안 된다. 아래쪽에 서 있던 유진아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알면 됐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을 들어 까다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너도 시집 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대의 소식이 없잖니. 지금 누군가 널 대신해 임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건 내게도 복이다. 안비서를 잘 보살펴 주렴.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 내 호적에 올리고 키우면 똑같은 거다. 내 자리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본가에서 나와 기사가 유진아에게 어디로 갈지 물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강남의 유명 백화점 주소를 댔다. 그녀는 명품 유아용품 브랜드 매장에 들러 가장 비싼 아기용품 세트를 골라 직원에게 정성껏 포장하게 한 뒤 임지훈이 안소희를 위해 준비한 한남동 호화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보모는 유진아를 보자 흠칫 놀라며 숨길 수 없는 놀라움과 일말의 경멸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름만 사모님이고 실권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사모님이시네요. 보모가 마지못해 인사했다. 안비서 좀 보러 왔어요. 유진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넸다. 안소희는 거실의 널찍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를 덮은 채 씻어놓은 체리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아를 보자마자 의기양양함과 과시욕, 그리고 은근한 도발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어머, 유진아 언니 아니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서 앉으세요. 말투는 친근했지만 마치 주인이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아줌마, 사모님께 차 좀 내주세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언니는 다즐링 홍차를 좋아하죠? 아쉽게도 집에 홍차가 없네요. 지훈 씨가 절 위해 특별히 사다 준 임산부용 유기농 허브티밖에 없는데 언니도 한번 맛보세요. 유진아는 측면의 1인용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선물 상자를 올려놓았다.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와봤어요. 작은 성이에요. 안소희는 그 비싼 명품 로고를 힐끗 보더니 짐짓 동정하는 듯한 미소를 더 깊게 지었다. 언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훈 씨가 제게 뭐든 다 최고급으로 준비해줘서 이런 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언니 성이니 감사히 받을게요. 그녀는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배를 쓰다듬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지훈 씨는 자기를 닮아 활발한 아들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가 어찌나 긴장하는지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 온도 체크를 한다니까요.
저랑 아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전전긍긍해요.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유진아의 표정을 살피며 그 평온한 가면에서 균열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유진아는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안소희의 약지에 끼워진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에 머물렀다. 그것은 결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크기나 디자인이 명백히 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유진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후 임지훈이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는 단순한 백금 민무늬 반지보다 훨씬 화려했다. 안비서는 참 복이 많네요. 유진아는 끝까지 듣고 나서 이 한마디만 남겼다. 안소희는 마치 주먹이 허공을 가른 것처럼 허탈하고 분한 표정을 지었다. 눈동자를 굴리던 그녀는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는 식겸을 했다. 어머, 죄송해요 언니. 또 입덧이 시작되려나 봐요. 우리 아기가 낯선 사람 냄새를 싫어하나 봐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뱉으며 유진아를 훑어보았다. 유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푹 쉬세요. 이만 가볼게요. 그럼 언니, 배웅은 못하겠네요. 아줌마, 사모님 배웅해드려요. 안소희가 소파에 기대어 나른하게 말했다. 그 호화롭지만 낯선 기운으로 가득 찬 집을 빠져나와 유진아는 차에 올라탔다. 룸미러로 조심스레 그녀를 훔쳐본 기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얼굴에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는 그녀의 옆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그저 처음 올 때보다 그녀의 눈동자가 얼어붙은 호수처럼 더 검고 고요해졌을 뿐이었다. 비슷한 일들은 그 후 몇 달 동안 심심찮게 일어났다. 임지훈은 대놓고 안소희를 데리고 비공식적인 친구들의 모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교계의 눈치 빠른 이들은 자연스레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알았다. 연회장에서 안소희는 배를 가려주는 느슨하지만 명품 브랜드가 분명한 원피스를 입고 임지훈 곁에서 뜰르르 웃으며 사람들의 아부와 축하를 받았다. 반면 유진아는 뜬금없는 불청객처럼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석에 방치되었다. 어머, 임그룹 사모님도 오셨네요. 정말 드문 일이네요. 평소 임지훈에게 아부하기 바빴던 모 건설사 사모님이 입을 가리고 웃으며 유진아와 안소희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모님은 참 도량이 넓으세요. 어쩜 저렇게 안 비서님과 잘 지내실까요? 지훈 형님, 축하드립니다. 겹경사네요. 회사 프로젝트도 대성공이고 안 비서님이 형님 후계자까지 품어주셨으니 부러워 죽겠습니다. 임지훈의 사촌 동생인 임민석이 와인잔을 치켜들고 연회장 전체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이 유진아를 스치고 지나갈 때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 사촌 동생은 항상 임지훈의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질투해왔기에 본가의 우스운 꼴을 즐겁게 지켜보는 중이었다. 유진아는 주스잔을 들고 장식 기둥의 그림자 속에 서서 그곳의 어둠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했다. 그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어린 탐색, 고소해하는 마음, 연민 등 바늘처럼 촘촘히 찔러오는 시선들이었다. 임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안소희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안소희가 애교 섞인 웃음을 터뜨렸고 그는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유진아가 있는 방향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정말 상관없는 장식품이거나 거슬리는 공기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한 번은 유진아가 임지훈이 집에 두고 간 서류를 전해주러 임그룹 본사에 간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이었다. 새로 들어온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지했다. 유진아가 이름과 방문 목적을 밝히자 여직원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무적인 태도로 차갑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없으시면 대표님을 뵐 수 없습니다. 비서실로 직접 연락해서 예약하시죠. 제가 아내입니다만 그때 다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안소희였다.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듯 서류철을 들고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배는 살짝 불러 있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기세가 등등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여직원에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수진 씨, 이분은 유 여사님이에요. 대표님의 친척분이시죠. 앞으로 유 여사님이 오시면
바로 접견실로 안내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표님 방해하지 말고요. 그녀는 친척이라는 두 글자를 유독 또렷하게 발음했다. 그러고는 유진아를 향해 몸을 돌리며 예의 바르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유진아 언니, 지훈 씨한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화상회의 중이라 언니 뵐 시간이 없을 텐데요. 물건은 제게 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주변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웃거리며 수군거렸다. 유진아는 화려하게 네일아트를 한 안소희의 내민 손을 바라보며 2초간 침묵하더니 서류 봉투를 건넸다. 고마워요. 안소희는 서류를 받아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무심하게 넘기고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이마를 탁 쳤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언니, 다음 주말에 지훈 씨가 저랑 강남 최고급 산후조리원 투어 가기로 했거든요. 원래 언니 친정 아버님 뵈러 요양원에 같이 가기로 했던 건 아무래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언니도 이해해 주실 거죠? 아무래도 우리 아기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유진아의 아버지 유건우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한 뒤 계속 상태가 불안정했다. 임지우는 유건우가 처음 입원했을 때 유진아와 함께 병문안을 가겠다고 건성으로 약속해 놓고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다. 유진아는 눈을 들어 안소희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굳게 닫힌 대표 전용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을 응시했다. 저 문 뒤에는 법적으로 자신의 남편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와 아이를 위해 정성스레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유진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파도 하나 없이 평온하게 들렸다. 태교 잘해요.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허리는 꼿꼿했고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청아하면서도 고독한 소리를 냈다. 등 뒤에서 안소희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깨달았다는 듯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아, 저분이구나. 너무 평범하게 생겼네. 어쩐지 대표님이. 유진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임그룹 본사에 번쩍이는 회전문을 빠져나왔다. 문 밖에 햇살이 눈부셔서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택시를 잡았다. 차가 평창동 쪽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빛과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어른거렸다.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입금 메시지였다.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가 마치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시간에 입금되었다. 그녀는 또 다른 암호화된 앱을 열었다. 해외 번호로 온 읽지 않은 메시지 몇 개가 있었다. 간결한 영어로 된 메시지는 여러 계좌의 변동 상황과 법률 서류의 최종 확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확인을 뜻하는 아이콘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마침내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대화 기록을 완전히 삭제했다. 차가 굽이진 산길로 접어들었고 양옆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지나갔다. 산 꼭대기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이 점점 가까워졌다. 아름답고도 차가운 감옥 같았다. 하지만 유진아는 그녀가 이 감옥을 걸어 나갈 날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무시, 조롱, 억압은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겉보기엔 파문이 일어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연못 바닥을 단 한 치도 흔들지 못했다. 그 깊은 물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식을 뒤집어 엎을 만한 거대한 침묵의 천둥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서서히 안소희의 출산 예정일을 향해 흘러갔고 임지훈의 신경도 하루하루 날카로워졌다. 그는 유진아의 저택을 감시하는 인력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끔 백화점이나 서점에 나가는 행적까지 낱낱이 기록해 보고하게 했다. 보고서는 늘 천편일률적이었다. 사모님의 행동은 평소와 같음, 특이한 접촉 없음, 과격한 발언 없음,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 서재나 온실에서 홀로 보냄. 도대체 그녀는 무슨 꿍꿍이지? 임지우는 짜증스럽게 보고서 뭉치를 책상에 집어 던졌다. 이런 평온함이 그가 예상했던 난동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유진아가 소란을 피우고 조건을 걸고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녀는 완벽한 제3자처럼 너무나 조용했다.
대표님, 사모님은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추측했다. 어쨌든 대표님께서 제시하신 이혼 조건이 워낙 파격적이니까요. 임지훈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파격적이라고? 그것도 그 여자가 주제 파악을 해야 성립되는 거지. 그는 미간을 주물렀다. 안비서 쪽에는 절대 아무런 문제도 생기게 해선 안 돼. 병원 준비는 끝났나?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강남 VIP 여성병원 최고의 산부인과 의료진을 대기시켰고 VIP 병동 전체를 비웠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이미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지시대로 40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철통 방어 중입니다. 유진아 쪽에도 감시 인력 1명 더 늘려 출산 예정일 전후 3일 동안은 평창동 저택 밖으로 반 발짝도 못 나오게 해. 임지훈은 음산한 눈빛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그 누구도 망치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이 명령을 내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평창동 저택 서재에서 유진아가 멀리 스위스에 있는 변호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화면 속 중년 변호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유진아 사모님, 의뢰하신 임그룹 지분 양도에 관한 모든 법적 서류가 스위스 법원 및 국제중재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수인인 태양캐피탈의 초기 대금이 오늘 오전 10시 7분에 지정하신 역외신탁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잔금은 지분 양수도 등기 변경 완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유진아 앞에는 두꺼운 서류 몇 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중 한 페이지의 맨 끝을 스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날카로운 필체로 이미 서명해둔 이름이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와 임지훈 씨 간의 이혼 소송도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겠군요. 관련 증거는 모두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네, 사모님. 제공해주신 증거자료인 장기간의 정서적 방치, 타인과의 동거 및 혼외자 출산 등은 중대한 유책 사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저희는 90% 이상의 확률로 사모님께 최대한의 합법적 권익과 재산 분할을 쟁취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소송 과정이 다소 많음인 상관없어요. 유진아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 몫인 것은 1원 한 푼도 양보할 수 없고 내 몫이 아닌 것은 1원도 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관할 법원에 최대한 빨리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이신 유건우 회장님의 스위스 요양원 이송 및 후속 간병 계획도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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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진아가 통화를 종료하자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해질녘의 노을이 통유리 창을 통과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산 아래로 하나둘씩 켜지는 강남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많은 불빛들 중 그녀를 위해 켜진 따뜻한 불빛은 단 하나도 없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 긴 혹한의 겨울 같았다. 그녀는 묵묵히 헌신하면 언젠가는 작은 따뜻함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안아주어도 데울 수 없고 네가 양보해서 내어준 공간은 남이 안방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임지훈의 무관심, 임씨 집안의 멸시, 안소희의 도발, 외부 사람들의 조롱. 이 모든 일들이 차가운 물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약한 희망의 불씨마저 서서히 꺼뜨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뼛속까지 시린 추위 덕분에 그녀는 철저하게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본래 꺾여버린 여린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아, 유씨 가문이 각별히 공들여 키워내어 훗날 가업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기대하던 딸이었다. 그저 가문에 닥친 갑작스러운 위기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모든 날카로움을 숨기고 온순한 가면을 쓴 채 이 차가운 정략 결혼으로 걸어들어와 가문이 숨을 돌릴 기회를 벌려 했을
뿐이었다. 3년 동안 그녀는 임그룹 사모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관찰하고 배우고 준비해왔다. 임지우는 그녀가 회사 업무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접근 가능한 제한된 정보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결합해 임그룹의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조용히 분석했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주었다. 그녀는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조용히 빼돌려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재무 설계를 해두었다. 그녀는 임그룹 사모님이라는 신분이 주는 약간의 편의와 예전 유학 시절 쌓아둔 인맥을 활용해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정보망과 퇴로를 구축했다. 그 임그룹 지분 3%는 혼전 계약의 일부였으며 그녀가 이 결혼에서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는 카드였다. 임지우는 단 한 번도 그 지분을 안중에 둔 적이 없었다. 그가 보기에 그깟 지분은 보잘것없었고 유진아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를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유진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다. 임그룹의 대형 해외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차질을 빚어 주가가 소폭 하락했을 때 그녀는 복잡한 상호 출자 구조를 가진 페이퍼 컴퍼니와 역의 신탁을 통해 그 지분 전부를 시장가로 처분했다. 인수자는 임그룹과 아무런 사업적 충돌이 없고 배경이 깔끔한 글로벌 투자 기관인 태양캐피탈이었다. 전체 과정은 정밀한 미세 수술처럼 소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임그룹 이사회의 우선 매수권 조항조차 완벽히 피해갔다. 그녀는 상속 및 혼인 재산 분할에 관한 조항 중 극히 작은 예외 규정의 허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2조 원. 이것이 그 3% 지분이 최종적으로 현금화된 총액이었다. 그녀와 아버지, 심지어 유씨 가문의 남은 사업체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자금이 안전하게 주머니에 들어간 시점이 절묘하게도 안소희가 분만실로 밀려 들어간 바로 그날이었다는 점이다. 임지우는 분만실 밖에서 큰 적을 맞은 듯 유진아가 쳐들어올까봐 경계하고 있었지만 유진아는 저택 안에서 평온하게 자신의 마지막 개인 물품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기내용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임지훈이 사준 보석, 화려한 옷, 명품백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마치 3년 동안 입었지만 진작에 몸에 맞지 않게 된 남의 냄새로 가득한 무대 의상을 훌렁 벗어 던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편안한 면, 소재의 긴 원피스로 갈아입고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3년 동안 정성껏 돌본 난초 몇 화분이 있었다. 그중 흰색 동양난 화분 하나가 오늘 밤 마침내 새하얀 꽃잎을 꼿꼿이 피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잠시 들여다보더니 손을 뻗어 그 꽃 한 송이를 가볍게 꺾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끌어당기며 자신의 3년의 청춘과 열망을 가두었던 그 저택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현관에서 임지훈이 배치한 2명의 경호원이 흠칫 놀라 무의식적으로 유진아를 막아서려 했다. 유진아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임지훈 씨가 당신들에게 날 감시하라고 했지. 외출을 못하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난 지금 안비서를 병문안하러 갈 생각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차분했고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경호원들은 말문이 막혀 서로 눈치만 보았다. 고용주가 확실히 저택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는 했지만 만약 사모님이 스스로 외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병문안을 가겠다는 건 나름 앞뒤가 맞는 핑계처럼 보였다. 그들이 망설이는 짧은 찰나 유진아는 이미 가방을 끌고 차고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예전에 몰래 모아둔 돈으로 먼 친척 명의로 사둔 눈에 띄지 않는 하얀색 승용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다. 차가 천천히 저택 대문을 빠져나와 산 아래 차들의 물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차는 강남 VIP 병원과는 정반대 방향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남 VIP 병원의 분위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분만실 안에서는 안소희의 비명소리가 조산사의 격려와 의사의 지시소리와 뒤섞여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임지우는 복도를 서성거리며 미간을 찌푸린 채 수시로 엘리베이터와 비상구 쪽을 노려보았다. 40명의 경호원이 철통같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대표님, 평창동 저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 목소리를 낮추며 보고했다. 사모님께서 방금 외출하셨다고 합니다. 임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외출? 어딜 갔어? 인원은 몇 명 데리고 갔고, 혼자서요. 여행 가방 하나 끌고. 감시하던 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방향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 임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망치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가? 이 쓸모없는 새끼들. 임지훈이 낮게 포효했다. 당장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 공항, 기차역, 항만,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 사람을 풀어 철저히 감시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당장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 준비하라고 하고, 그는 강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진아의 그 평온함에는 역시 이유가 있었다. 하필 이 시점에 저택을 떠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닐 터. 드디어 참지 못하고 언론을 찾아가 폭로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옴짝달싹 못하는 틈을 타 재산이라도 빼돌릴 생각인가? 임지훈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하며 유진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대처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대표님, 대표님. 또 다른 비서가 거의 구르다시피 비상구 계단에서 뛰쳐나왔다. 태블릿 PC를 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극도의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마저 갈라져 있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 차가 공항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CCTV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망치려는 거였군. 임지훈의 입가에 차갑고도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미소가 걸리려던 찰나. 비서가 거의 울음 섞인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뒤에 말을 덧붙였다. 이 말은 마치 아무 전조도 없이 구천에서 내리꽂힌 벼락처럼 그의 정수리를 직격했다. 그리고 방금 그룹 증권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임그룹 지분 거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정확히 혼전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모님 소유의 3% 지분과 일치합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고 자금은 해외 여러 역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는 유통시장을 거친 간접협의 양도 방식이었고 인수자는 태양캐피탈이라는 기관입니다. 배우를 조사해 보았으나 정보가 깊이 차단되어 있고 독립된 기관이라 우리와는 아예 접점이 없습니다. 뭐라고? 임지훈이 고개를 획 돌려 비서의 멱살을 쥐어틀며 눈을 부라렸다. 3% 지분 거래가 완료됐다고? 언제 일어난 일이야? 왜 이제야 보고하는 거야? 혼비백산한 비서가 더듬거리며 답했다. 거래는 여러 계좌를 통해 수차례 쪼개서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방금 전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서야 시스템에서 거액 이상 거래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금 증권팀 이사가 거래소로 달려가 확인 중입니다. 대략적인 추산으로 이번 거래 총액이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2조 원, 3%의 지분. 임지훈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멱살을 잡았던 손을 툭 놓으며 뒤로 비틀거렸다. 차가운 벽에 부딪힌 그의 잘생긴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싹 가셨다. 남은 건 창백함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경악뿐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진아가 무슨 재주로 그 엄청난 지분을 소리소문 없이 팔아치운단 말인가. 그건 임그룹 지분이라고. 그녀가 감히 어떻게. 당장 그 계좌들 동결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래소든 은행이든 다 연락해서 악의적인 조작인이 당장 되찾아오라고 해. 임지훈이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쉬어버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비서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개미만 한 목소리로 기어들어갔다. 대표님, 상대방의 절차가 완벽히 합법적입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심지어 당시 작성하셨던 혼전 계약서와 회사 정관의 예외 조항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동결 신청을 할 명분조차 없고 뺏어오기도 매우 힘듭니다. 쾅! 임지훈이 주먹으로 벽을 3개 내리쳤다. 순식간에 손등이 붉게 부어올랐다. 합법, 조항의 허점, 그림자처럼 온순하던 그 유진아가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간호사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대표님, 태어났습니다. 안비서님이 아드님을 낳으셨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평소 같았다면 미친 듯이 기뻐했을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축보는 마치 가장 끔찍하고 조롱 섞인 뺨 쓰다귀처럼 그의 얼굴을 잔인하게 후려쳤다. 그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며 유진아의 난동을 경계한 이유는 그녀가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순간을 망칠까 봐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그가 경계하던 여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위해 바짝 긴장한 채 분만실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자신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오늘, 그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치명적이고 철저한 일격을 날린 것이다. 가치 2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들고 공항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떠난 것이다. 임지훈의 인생에 새 생명이 찾아와 행복의 정점에 달했다고 착각하던 바로 이 순간, 법적인 아내였던 그녀는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거액의 재산을 쓸어담아 그의 세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아, 임지훈의 입에서 우리의 갇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치심, 폭발할 듯한 분노,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광기,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공포가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켰다. 당장 찾아내서 끌고 와. 출국장 전면 봉쇄해. 지금 당장.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서를 가리키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호원들을 가리키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느 터미널에 있든 어디로 도망가려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막아.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경호원들이 황급히 무전기를 꺼내 공항에 배치된 요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었다. 방금 전까지 새 생명을 맞이했던 기쁨은 이 갑작스러운 폭풍에 완전히 쓸려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처음 보고를 했던 비서의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유진아의 차량을 추적하러 보낸 요원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두어 마디를 듣더니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가셔버렸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리며 실성한 듯 날뛰는 임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고 온 힘을 다 쥐어짜내어 임지훈을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대표님, 공항 고속도로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사모님 차가 공항으로 간 건 맞는데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막 확인해 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비서는 침을 꼴꺽 삼키며 눈을 질끈 감고 거의 울부짖듯 뒷말을 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사모님, 아니 유진아 씨는 이미 3일 전에 스위스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리희행 직항을 타고 떠났습니다. 뭐라고? 임지훈이 고개를 확 꺾으며 핏발선 눈으로 비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비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사실입니다. 출입국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3일 전부터 국내에 없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 공항으로 간 그 사람은 애초에 사모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전부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그녀는 진작에 떠났다. 지분을 판 2조 원을 쥐고 이미 국내를 뜬 지 오래였다. 그녀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하고 3일 전에 이미 출국했던 것이다. 오늘 벌어진 이 모든 일, 삼엄한 경비, 철저한 감시, 이 모든 게 다 철저한 코미디였다. 그녀는 진작 떠났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던 그 순간에 그녀는 허물을 벗듯 유유히 빠져나가 멀리 도망쳐버렸다. 그것도 그의 돈 2조 원을 가볍게 챙겨서 말이다. 크흑, 급격한 분노가 심장을 치고 올라왔다. 피가 역류하는 느낌과 함께 임지훈의 식도에서 비릿한 단내가 훅 끼치며 목구멍을 타고 올랐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공포에 질린 비서의 얼굴, 복도 천장에 눈시리게 밝은 조명, 그리고 허둥지둥 몰려드는 경호원들의 인형이었다. 분만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도 함께, 그리고 끝없는 어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의 자신감과 통제력과 함께 그를 거세게 덮쳐왔다. 임지훈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코를 찌르는 짙은 소독약 냄새 속에서였다. 시야가 몇 초간 흐릿했다가 서서히 선명해졌다. 눈에 들어온 것은 병실의 창백한 천장과 허공에 매달린 수액팩이었다. 손가락을 까딱해보니 탈진한 듯 무력감이 밀려왔다. 목구멍은 불타는 듯 아팠고 가슴은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 숨이 막혔다. 기억의 파편들이 미친 듯이 몰려왔다. 분만실 밖의 조명, 아기 울음소리, 잿빛이 된 비서의 얼굴, 그리고 그 말. 그녀는 진작에 떠났습니다. 지분을 판 2조 원을 쥐고 이미 국내에 없습니다. 독을 바른 얼음 송곳이 고막을 잔인하게 뚫고 뇌수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다. 그의 목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버둥거리자 침대 곁에서 훌쩍거림이 섞인 놀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깨어났어요? 안소희였다. 출산 직후라 얼굴이 꽤 창백한 그녀는 환자복을 입은 채 보모의 부축을 받으며 특별히 가져다 놓은 리클라이너에 반쯤 기대어 있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쇼크라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댔어요. 임지훈은 자신의 이마를 짚으려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 동작이 너무 커서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흔들리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붉게 충혈된 눈은 병실 문가에 흑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비서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 유진아는. 비서의 몸이 파들파들 떨렸다. 거의 울기 직전인 얼굴로 조심스레 안소희의 눈치를 보던 비서가 입술을 덜덜 떨며 답했다. 대표님. 쓰러지신 지 4시간 지났습니다. 유진아 씨 거는 확실히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3일 전 본인 여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스위스 취리히로 출국했습니다. 오늘 오후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차는 유진아 씨가 고용한 그녀와 외모가 비슷한 대리기사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유진아 씨 본인의 휴대폰 신호는 취리히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포폰 같은 익명 통신 수단을 쓴 것 같습니다. 스위스. 임지훈은 그 세 글자를 씹어 뱉었다. 이빨 사이로 한기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스위스. 전 세계 자산관리, 프라이빗 뱅크, 비밀 신탁이 가장 발달한 곳 중 하나. 그곳으로 도망친 거였다. 진작에 다 계획해둔 것이었다. 그는 억지로 세 글자를 쥐어짜냈다. 비서의 고개는 더 바닥으로 처박혔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기어들어갔다. 3% 지분 거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철회 불가능합니다. 자금은 여러 역외 계좌를 거쳐 겹겹이 쪼개진 탓에 최종 행방은 미궁입니다. 저희가 수소문한 최고의 로펌과 금융조사 고문들도 자금은 상대방 수법이 너무 노련하고 전문적이라 해당 지역 법률에 완벽히 부합해서 추적하거나 소송을 걸 구멍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양 캐피탈 쪽 배경이 너무 막강해서 그들은 이번 거래를 정상적인 상업 투자로 못 받고 의뢰인 정보를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소통도 거부당했습니다. 쨍그랑. 임지훈이 침대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과 차가운 물이 튀자 안소희가 비명을 질렀고 보모가 황급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쓸모없는 새끼들, 등신 같은 새끼들.
임지훈이 씩씩거리며 으르렁댔다. 링거줄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찾아. 계속 추적해. 인맥 다 동원하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당장 그녀가 스위스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그 2조 원으로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알아내. 네, 대표님. 이미 전면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비서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임지훈이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이성을 쥐어짜냈다. 그러나 차가운 목소리에는 여전히 소름 돋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스위스 쪽에 있는 우리 브로커들한테 연락해서 사적인 루트로 입국 후 행적 뒤져. 주요 국제공항 전부 예의주시해서 항공권 구매 내역 찾아내고 전용기 당장 준비해. 내가 직접 스위스로 간다. 지훈 씨, 안소희가 참지 못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지금 막 깨어났는데 스위스를 간다고요? 그럼 나랑 아기는 어떡해요? 우리 아들. 아직 아빠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녀의 말에 보모가 옆에 있던 아기 요람에서 작은 강보를 안아들고 왔다. 임지훈의 시선이 아주 잠깐 강보 속 갓 태어난 핏덩이에 쭈글쭈글하고 작은 얼굴을 스쳤다. 아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평소 같았다면 미친 듯이 기뻐하며 안아들었을 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새 생명이 가져다 줄 기쁨 따위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철저히 농락당한 수치심,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의 충격 앞에 갈기갈기 찢겨나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했다. 이 아이의 탄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롱 같았다. 그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유진아의 일격이 얼마나 정교하고 잔인했는지를 돋보이게 하는 장치 같았다. 당신도 있고 보모도 있고 최고급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잖아. 임지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도도 없었고 아기에게 다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난 지금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해. 안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더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대한 실망감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위치가 철옹성처럼 굳건해질 줄 알았다. 임지훈의 온 마음이 자신과 아이에게 집중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이 반나절도 채 가기 전에 그 망할 유진아라는 년이 모든 걸 뒤집어 엎었다. 임지훈은 깨어나자마자 돈을 들고 튀어버린 그 본처 생각뿐이었고 자신의 아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훈 씨, 도대체 나랑 아기가 중요해요. 아니면 당신 배신하고 돈 들고 튄 그 여자가 중요해요. 안소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며 소리쳤다. 출산 직후의 허약한 몸 때문에 숨이 가빴다. 입 닥쳐. 임지훈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2만 원도 아니고 무려 2조 원이야. 그 여자가 훔쳐간 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거고 임그룹의 피 같은 유동자금이라고. 이게 연쇄적으로 무슨 파장을 몰고 올지 알아? 이런 말을 안소희에게 일일이 설명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안소희는 그의 불호령에 어깨를 움츠렸고 억울한 오열은 목구멍에 턱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는 문득 눈앞에 잘생기고 다정했던 남자가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병실 안의 기압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비서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어 숨조차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 임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훈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방금 내 작은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유진아 그 기집애가 지분을 통째로 팔아넘기고 해외로 날랐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해. 그 어마어마한 지분을 어떻게 홀랑 팔게 놔둬. 그리고 소희는 아들 낳았니? 딸 낳았니? 지금 어느 병원이야? 집안 꼴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난장판이야?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임지훈은 짜증스럽게 미간을 주물렀다. 어머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제가 정리하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소희는 아들 낳았고 지금 강남 VIP 병원이에요. 너 쓰러졌다는 소리 들었다. 난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냐.
내 명심해라. 지훈아. 지분 문제 당장 확실히 해결해. 그게 푼돈도 아니고. 그리고 유진아 그 기집애 당장 잡아와. 우리 임씨 집안 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빠져나갈 줄 알아? 이혼 핑계로 돈 싸들고 튀어. 어림도 없지. 내가 벌써 네 아버지한테 사법부 동기들 연락해서 그 기집애 출국 금지시키거나 돈 빼돌린 거 환수할 방법 찾아보라고 했다. 당장 수습해. 임지훈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의 닭달이 짜증나긴 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유진아의 아버지 유건우가 아직 국내 요양원에 누워 있다. 몰락한 유씨 집안, 어쩌면 그곳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유건우 쪽, 지금 상황 당장 알아봐. 유씨 집안 다른 사람들도 싹 다. 임지훈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 새로 준비해. 예전 건 폐기하고 유진아를 악의적 재산 빼돌림으로 고소하고 그녀 명의의 국내외 모든 자산 동결 신청해. 네, 대표님. 비서가 급히 받아 적을 때 임지훈의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그룹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이사였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임 대표,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에 갑자기 유진아 사모님, 아니, 전 사모님께서 임그룹 지분을 대량 매각하고 엑시트했다는 찌라시가 도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지금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비록 3%라도 이런 핵심 주주의 엑시트성 대량 매도는 시장에 엄청난 악재입니다. 소액 주주들도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난리 났고요. 대표님께서 빨리 입장 표명하셔서 시장 불안 잠재우셔야 합니다. 임지훈의 심장이 끝없이 가라앉았다. 역시나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아의 이 한수는 단순히 어마어마한 현금만 빼간 게 아니었다. 임그룹 자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치명상을 입혔다. 이 시장의 공포와 불신을 제때 수습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시가총액 증발은 2조 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것이었다. 김 이사님, 찌라시 내용은 과장된 겁니다. 가족 간의 정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일 뿐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겹쳤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수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임지훈은 가까스로 평온한 척 응대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물기를 짜내면 검은 먹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음침해져 있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오해? 자기가 말하고도 너무나 창백하고 궁색한 변명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밤은 깊었고 화려한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 어떤 빛도 닿지 않았다. 그 그림자처럼 고요하기만 하던 유진아라는 여자가 모두가 그녀가 순종적이라고만 착각하고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치밀한 함정을 파놓고 자신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다니. 스위스 추리이. 임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툭 붉어져 나왔다. 네가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유진아, 내가 반드시 널 찾아내고야 만다. 그 2조 원, 네가 꿀꺽 삼킨 만큼 뼈와 살을 발라내서라도 기어이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같은 시각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스위스 추리히에는 화려한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유진아는 호숫가에 위치한 널찍한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부드러운 캐시미어 숄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허브티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방금 도착한 새로운 메일 몇 통이 떠 있었다. 첫 번째는 최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임지훈이 깨어났으며 곧 법적 대응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최 변호사는 응소 준비를 마쳤으며 스위스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 보호 절차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두 번째는 국제이사업체에서 온 것으로 그녀가 붙인 소량의 개인 물품들이 통관을 마치고 새 주소지로 배송 중이라는 확인 메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일, 취리히의 최고급 프라이빗 요양원에서 온 것이었다. 아버지 유건우의 최신 건강평가 보고서와 함께 그곳에 잘 정착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유건우는 휠체어에 앉아 간병인이 밀어주는 채로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비록 여전히 수척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얼굴빛이 훨씬 좋았고
눈빛도 제법 맑아 보였다. 무릎에는 푹신한 담요가 덮여 있었고 배경으로는 고요한 호수의 윤슬과 멀리 만년설산이 보였다. 유진아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사진을 응시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마침내 아주 옅고도 진실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메일 창을 끄고 손 곁에 놓인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추리히 연방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의 계획서였다. 전공은 예술사와 문화경영. 그 옆에는 기초 스위스어 입문 교재도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추리히 호수는 깊고 고요했다. 건너편 불빛들이 호수 수면에 비쳐 부서지며 따스한 별빛처럼 일렁였다. 멀리서 예배당의 종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지며 고요한 파문을 만들어냈다. 이곳에는 숨막히는 차가운 결혼 생활도 어디서나 옥죄어 오는 감시의 눈길도 억지로 연기해야 하는 순종적인 역할도 없었다. 오직 유진아 본인만의 완전히 새롭고 미지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넘치는 자유로운 공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허브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훈훈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폭풍은 이미 불어닥쳤다. 하지만 그 거친 비바람과 집어삼킬 듯한 파도는 그녀가 직접 쌓아 올린 견고한 법적, 지리적 방벽 밖에서나 몰아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임지훈은 곧바로 스위스로 날아가지 못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연달아 터지는 골치 아픈 일들에 발목이 단단히 묶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터진 일은 그의 어머니인 사모님이 산후도우미와 보모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안소희의 병실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명분은 손자를 돌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친자 확인 검사였다. 지훈아, 애미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다. 사모님은 안소희의 면전에서 체면 따위는 조금도 차리지 않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잖니. 유진아, 그 기집애가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그 큰돈을 싸들고 날랐는데 이 중간에 무슨 꼼수가 끼어 있을지 누가 알아? 이 아이는 확실하게 우리 임시 핏줄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맞다면야 내 친손주로 당연히 아끼겠지만 만약에 무슨 수작이라도 부린 거라면. 그녀는 차갑게 콧방귀를 끼며 뒷말을 삼켰지만 그 안에는 뼈가 가득했다. 안소희는 너무 분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아이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지훈 씨 아이예요. 어머님 친손자라고요. 이건 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지훈 씨에 대한 모욕이에요. 임지훈은 가뜩이나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한데 어머니와 안소희의 말싸움까지 겹쳐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그는 요람에서 앙앙우는 아기를 힐끗 보았다. 새 생명에 대한 일말의 부드러운 감정은 이미 의심과 짜증에 먹혀버린 지 오래였다. 유진아의 배신은 그의 심장에 꽂힌 독가시 같아서 이제는 누굴 봐도 의심부터 들게 만들었다. 그는 차갑고 무거운 한마디로 안소희의 울음을 싹둑 잘라냈다. 검사해. 안소희는 고개를 캠들었다. 너무나 충격받고 절망스러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 씨, 당신마저 날 안 믿어? 검사에서 양쪽 다 마음 편한 게 낫지. 임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금 통제와 확신이 미치도록 필요했다. 유진아의 그 완벽한 통제 이탈은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에 불신을 품게 만들었다. 친자 확인 결과는 금방 나왔고 다행히 임지훈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사모님은 그제야 안색이 조금 누그러지며 아이의 이름 짓는 일과 호적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안소희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심드렁한 탐색에 가까웠다. 안소희는 서러움이 복받쳤지만 더 이상 대들지 못하고 속으로 억울함을 사겨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멀리 도망친 유진아에 대한 원망과 도끼는 더욱 깊어졌다. 집안이 이 지경인데 회사 쪽은 아예 불구덩이였다. 유진아의 지분 매각 소식은
임그룹 측의 가족자산 재편성이라는 공식 입장으로 간신히 무마되는 듯했지만 시장의 찌라시와 불신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증발한 시가총액은 엄청났다. 대주주들과 이사회는 연일 임지훈을 압박하며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합당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심지어 일부 이사들은 은연중에 대표가 개인 가정사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주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임지훈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임지훈은 각계각층의 이권 다툼을 상대하며 연일 회의를 주재하느라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스위스로 파견한 조사팀이 보내온 보고는 더욱 절망적이었다. 유진아는 스위스 입국 후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다. 그녀가 사용하는 신분정보, 연락처, 거주지는 모두 철저하게 세탁되었거나 스위스의 그 악명 높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장벽 뒤에 숨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그 2조 원이라는 거금 역시 바다에 돌을 던진 격이었다. 고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수많은 해외 비밀 신탁 펀드와 프라이빗 뱅킹 계좌로 흩어져 들어갔고 그 쪼개고 돌리는 솜씨가 너무나 전문가의 것이라 추적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대표님, 스위스 쪽 지인들의 말로는 상대방이 고용한 로펌과 자산관리팀이 업계 최상위권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루트로 정보를 얻어내는 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비서가 진땀을 빼며 보고했다. 임지훈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에 거칠게 내던졌다. 그럼 비정상적인 루트를 써.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청부업자를 고용하든 뒷조사를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대표님, 스위스는 그런 쪽 규율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게다가 유사모. 아니, 유진아 씨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안과 신용도가 극도로 높은 기관들만 골랐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일을 맡으려는 브로커들이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서 돈을 줘도 다들 안 하겠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이 쓸모없는 새끼들. 임지훈이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전에 없던 끔찍한 무력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늘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아가 그와 똑같은 돈과 권력을 써서 그가 감히 뚫지 못할 거대한 철옹성을 구축해버린 것이다. 더욱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그가 변호사를 통해 새로 접수한 악의적 재산, 은닉 및 손해배상, 명목의 이혼 소송에 대한 유진아 측의 대응이었다.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글로벌 로펌에서 정식 답변서가 날아왔다. 답변서에는 그들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두꺼운 증거자료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째, 유진아와 임지훈이 결혼 전 작성한 공증된 혼전계약서. 그 3%의 임그룹 지분은 유진아 개인의 고유 재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임지훈 측이 우선 매수권을 가지긴 하나 그것이 유진아의 대외적인 양도를 금지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었다. 둘째, 유진아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 임지훈과 그의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지분 매각 통지서. 셋째, 지분 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 사본. 이 거래가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이며 가격 또한 시장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했고 헐값 매각 같은 배임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했다. 넷째, 독립적인 제3자 회계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 혼인기간 동안 유진아 명의의 기타 개인 자산이 임그룹 자산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변호사 서한은 매우 엄중하고 논리 정연한 어조로 끝을 맺고 있었다. 본건 의뢰인 유진아 씨의 개인자산 처분 행위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어떠한 법률이나 쌍방합의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오히려 임지훈 씨가 혼인 기간 동안 타인과 동거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행위는 민법상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지훈 씨 측에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할 경우 유진아 씨는 즉각 반소를 제기하여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추가적인 합법적 권익을 요구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임지훈은 이 서류들을 특히 그가 전혀 본 기억이 없는 지분 매각 통지서 사본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이메일 계정은 그가 평소에 잘 확인하지 않고 주로 비서가 관리하는 계정이었다. 그리고 하필 그 이메일이 전송되었을 무렵은 안소희의 출산이 임박해온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던 시기였다. 유진아. 그 여자는 심지어 이런 디테일한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놓은 것이다. 대표님. 상대방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우리 움직임을 아예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 소송 계속 밀어붙여봤자 우리 쪽 승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법정 공방으로 가면 안소희 씨와의 불륜, 혼외자 문제가 세상에 다 까발려질 텐데 그렇게 되면 대표님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임그룹 측 대리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신중하게 분석했다. 닥쳐. 임지훈이 말을 자르며 가슴을 격하게 오르내렸다. 이런 굴욕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것도 자신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뜯긴 것도 자신인데 어째서 지금 자기가 찔리고 궁지에 몰린 쪽이 되어버린 건가.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스위스 추리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임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손짓으로 변호사와 비서를 모두 나가게 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약 2초간의 침묵이 흐르더니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아무 파문도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지훈 씨, 저 유진아예요. 순간 임지훈의 온몸 근육이 팽팽하게 굳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휴대폰을 으스러지라 쥐었다. 유진아,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진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냉정했다.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었고 의기양양함도 원망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다. 전화한 이유는 당신에게 두 가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예요. 첫째, 당신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소장은 잘 받았고 내 변호사가 정권을 위임받아 처리할 겁니다. 개인적인 조언을 하나 하자면 안소희 씨와 그 아이의 존재,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당신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합법적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외도하고 혼외자를 낳은 사실 등등. 이 모든 적나라한 디테일이 법정 공개 기록에 남아 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 소송을 계속할지 진지하게 재고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임그룹 주가가 최근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던데요. 임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그녀는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회사의 평판과 주가로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진아는 그의 대답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여전히 평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혼 합의에 관해서예요. 난 이혼이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결론이라 생각해요. 내 변호사 측에서 우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당신 쪽에 보낼 겁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이 저지른 귀책 사유를 감안하여 난 당신의 다른 자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진 않겠어요. 다만 평창동 본가 근처에 있는 당신 개인 명의로 된 작은 정원 딸린 별채. 우리 엄마가 생전에 무척 좋아하셨던 그 집. 그건 내가 가져가겠어요. 그걸 제외한 우리 양측 명의의 기타 모든 자산. 당연히 내가 이미 합법적으로 처분한 지분 대금까지 포함해서 이 시간 이후로 완벽히 청산하고 서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도 그쪽이 요구하는 나머지 서류 작업에 조용히 협조해 줄 의향이 있어요. 꿈깨. 임지훈이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고 미친 듯이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유진아, 네가 스위스로 도망가서 그딴 얄팍한 수작 부리면 내가 고분고분 당해줄 줄 알아? 그 별채는 우리 임시가문 선산 땅 밟고 있는 곳이라 절대 못 줘. 그리고 그 2조 원. 그건 임그룹 피 같은 돈이야. 내년이 삼킨 거 다 토해내. 수화기 너머에서 유진아가 가볍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벼운 한숨이었지만 임지훈을 소름 끼치게 불쾌하게 만드는 명백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임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 3% 지분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 유진아 개인의 재산이었어요. 임그룹의 돈이 아니라고요. 내 재산 처분은 합법적이고 정당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별채, 그 집 시세 다 합쳐봤자 당신이 안소희 씨한테 사준 고급 아파트나 보석, 그리고 앞으로 그 혼외자한테 들어갈 양육비의 1/1000도 안 돼요. 내가 그걸 요구한 건 그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내 어머니에 대한 작은 예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3년의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내 나름의 정리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이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타협안이에요. 만약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흙탕물 소송전을 벌이겠다면 나도 얼마든지 어울려주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상황은 당신이나 나나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것만 명심해요. 잘 생각해봐요. 내 변호사가 당신 쪽에 연락할 테니. 그럼 이만. 잠깐. 유진아, 야. 임지훈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전화가 끊어지는 뚜 하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임지훈은 전화를 받던 자세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분노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에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녀가 감히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말투로 말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토록 냉정하고 논리정연하게 심지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자신을 협박하며 품위 있는 마무리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임지훈은 휴대폰을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이 산산조각이 나며 부품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품위? 유진아, 2조 원을 빼돌리고 나 임지훈과 임그룹 전체를 사교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은 주제에 무슨 놈의 품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핏발선 눈에는 전에 없던 광적인 분노와 그 스스로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3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아내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얌전한 양떼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인내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목덜미를 물어뜯는 표범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의 행방을 놓쳤고 거대한 부를 빼앗겼으며 그녀의 반격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치부가 만천하에 까발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쾅! 큰 소리에 놀란 비서가 허둥지둥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임지훈이 천천히 몸돌렸다. 그의 눈빛은 끔찍하게 어두웠다. 그는 꽉 깨문 이빨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명령을 내렸다. 변호사한테 전해. 유진아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 일단 보류하라고 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태양 캐피탈 최 대표한테 전화 연결해. 주가부터 방어해야 해. 그리고 유진아. 임지훈은 창밖의 우중충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눈을 번뜩였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임지훈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고 임 사모님은 집안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낼 수 없으니 하루빨리 이 골치 아픈 일을 마무리 지으라며 호통을 쳤다. 소송이 몰고 올 거대한 여론의 리스크를 평가한 끝에 그는 얼굴에 먹칠을 한 채 유진아의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남겼다. 평창동 본가 근처. 풍경은 수려하지만 면적은 그리 크지 않은 그 별채는 유진아의 명의로 넘어갔다. 유진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그녀의 대리 변호사와 자산관리인이 대신 처리했다. 임지훈이 사람을 보내 그 별채를 확인해 보았지만 그곳은 텅 빈 채 원래 모습 그대로 고요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마치 조용히 그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임그룹의 치밀한 언론 통제 덕분에 이혼 소식은 성격 차이로 인한 원만한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포장되어 발표되었다. 하지만 상류 사교계에 비밀이란 없었다. 유진아가 지분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겨 떠난 일, 안소희가 아들을 낳던 날 임지훈이 벌인 그 총극, 그리고 원만해 보이지만 실상은 참담한 이 이혼의 전말은 이미 사교계 사람들의 훌륭한 술안챙거리가 되어버렸다. 임지훈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그 여파로 임그룹의 주가 역시 한동안 부진의 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안소희 역시 간절히 바라던 임씨 가문의 정식 며느리 자리를 즉시 얻어내지는 못했다. 사모님은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이혼 직후 바로 재혼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결혼식을 기약 없이 미루어 버렸다. 안소희는 비록 임시 본가에 입성하여 도련님의 생모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저택 내에서는 여전히 어색하고 눈치 보이는 불청객 같은 존재였다. 사모님의 눈빛은 항상 까다로운 탐색을 담고 있었고 고용인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기 일쑤였다. 게다가 임지훈은 유진아 사태를 겪은 이후 성격이 훨씬 더 음침하고 속을 알 수 없게 변해버렸다. 여론 악화와 주주들의 불신으로 불거진 회사의 골칫거리들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안소희와 아이에게 물질적인 보상만 넉넉히 해줄 뿐 다정함이나 관심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결혼식, 아이를 낳은 공로로 당당히 유진아를 밀어내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임그룹 사모님의 자리는 갈수록 아득해져만 갔다. 그 거대한 심리적 격차는 안소희를 점차 예민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모님과의 마찰이 잦아졌고 임지훈을 향한 원망의 말도 늘어만 갔다. 겉보기엔 사람 하나가 늘어나 단란해 보였지만 실상 임시 본가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억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멀리 스위스에 있는 유진아와는 철저하게 무관한 일이었다. 취리히에서의 삶은 평온하고 충만했다. 유진아는 아버지를 공기 좋고 전문 간호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요양원에 모시고 매주 정기적으로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딸의 지극한 보살핌과 평화로운 환경 덕분에 유건 후의 건강은 몰라보게 호전되었다. 비록 아직 말하는 것은 다소 어눌했지만 정신은 훨씬 맑아졌고 가끔은 유진아의 부축을 받으며 호숫가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유진아 본인은 다시 책을 펴들었다. 그녀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예술사 과정에 등록해 일주일에 며칠씩 수업을 들으러 나갔다. 수업이 없는 시간엔 전시회나 갤러리를 구경했고 새로 사귄 다국적 동기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예술을 논하고 각국의 문화를 나누며 여유를 즐겼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임시 집안에 있을 때 달고 살았던 그 특유의 조심스럽고 주눅든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결 여유롭고 화사한 생기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틀에 박힌 단정한 재벌가 며느리 룩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다. 어떤 날은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었고 어떤 날은 편안한 리넨 원피스를 걸쳤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옷이었지만 그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하고 단단한 기질 덕분에 무엇을 입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막대한 자산은 전문가 팀에 의해 전 세계의 여러 안전하고 건실한 투자처에 분산 배치되어 그녀와 아버지가 몇 대를 물렸어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이자 수익을 매일같이 창출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고 여전히 심플한 삶을 유지했지만 경제적인 완벽한 독립이 가져다준 그 든든한 배경 덕분에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서울을 떠올렸다. 임씨 집안을 떠올렸고 임지훈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마치 두꺼운 불투명 유리를 격리시켜둔 것처럼 너무나 희미하고 아득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 어떤 작은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원망이냐고? 어쩌면 한때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없이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그 깊은 밤들 속에서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에 남은 것은 철저한 해방감뿐이었다. 그 3년은 길고 끔찍하게 차가운 악몽 같았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걸어나와 진짜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 3년의 고통에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런 처절한 담금질이 없었더라면 자신 뼛속 깊은 곳에 그토록 강인한 결단력과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을 테니까. 그리고 극한의 추위를 겪어보았기에 지금 양손에 쥐고 있는 이 온전한 따뜻함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던 유진아에게 한국에서 수소문 끝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연결되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유씨 가문반계의 사촌 오빠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소 어색하면서도 아부하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진아, 스위스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다름이 아니라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핏줄인 너한테는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사촌 오빠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임지훈 말이야. 요즘 엄청난 수렁에 빠진 것 같아. 유진아는 휴대폰을 들고 도서관의 조용한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 일은 이제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 알지, 알아. 너희 이혼한 거. 근데 이번 일은, 에휴, 너랑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사촌 오빠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 기억나? 예전에 네가 팔아치웠던 그 3% 지분. 그거 받아간 데가 태양캐피탈이잖아. 유진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네, 그 태양캐피탈이 뒷배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해외 투자 기관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럽 쪽 거대 금융 가문 자본이 들어와 있대. 걔네가 임그룹 지분 꿀꺽하고 나서 처음엔 아주 조용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임지훈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을 싹 규합해서 이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사촌 오빠의 목소리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 태양 캐피탈 쪽 세력이 임지훈이 최근 몇 년간 저지른 독단적인 의사결정,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서 말아먹은 거창한 적자들을 싹 다 걸고 넘어졌어. 거기다 낙하산 인산이 방만 경영이니 아주 탈탈 털더라. 특히 너랑 이혼하면서 터진 그 찌라시들 때문에 주가 방어 못하고 주주들한테 엄청난 손해 끼친 것까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회사 주요 사업들 전면 회계 감사 들어가야 한다고 난리야. 심지어 임지훈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안건까지 발의됐다니까. 유진아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그녀의 예상을 살짝 빗나간 전개였다. 당초 태양캐피탈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들의 배경이 깔끔하고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이며 일처리가 신속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까지 관여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자본의 이성적 판단과 리스크에 대한 맹렬한 후각은 개인의 감정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는 법이지. 지금 임그룹 내부는 아수라장이고 주가는 또 곤두박질 쳤어. 임지훈은 주주들 방어하려고 이리저리 돈 끌어모으러 다니고 예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급하게 현금화해서 수혈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 프로젝트 파트너가 배신을 때려서 다 엎어지게 생겼대. 한마디로 완전 사면초가야. 사촌 오빠가 혀를 끌끌 찼다. 임씨 집안 회장님도 충격받고 다시 쓰러지셔서 서울대병원 실려가시고. 거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유진아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처음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빠, 소식 전해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정말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임지훈 씨 능력이라면 그 어떤 위기든 알아서 잘 대처하겠죠. 전 수업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사촌 오빠가 뭐라 덧붙이기도 전에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통화를 종료했다. 복도 창가에 선 유진아의 시선이 취리히의 늦가을 하늘을 향했다. 눈 시리게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낙엽이 오래된 유럽 거리를 융단처럼 수놓고 있었다. 도서관 안은 책장 넘기는 소리와 펜촉이 종이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녀의 생각이 아주 짧은 찰나 먼 곳으로 떠올랐다. 임지훈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천성이 지배욕이 강하고 독단적이었다. 순풍을 탔을 때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빛을 발하겠지만 한번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고집을 부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그의 발목을 잡을 터였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회사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결정 속에 숨어있던 위험한 불씨들과 내부 경영진의 숨죽인 불만들을 은연중에 감지하고 있었다. 그저 당시의 임지훈은 너무나 오만하고 의기양양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그가 뿌린 오만의 씨앗이 썩은 열매를 맺은 것이고 태양 캐피탈의 등장은 그 파멸의 속도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뇌리에 맴돌던 임지훈과 임그룹에 대한 생각의 잔재들을 훌훌 털어냈다. 그들의 몰락과 악의 다툼은 이제 그녀가 묻어둔 낡은 과거 속 미미한 각주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서양 미술사에 관한 두꺼운 원서를 다시 펼쳤다. 빛바랜 종이 위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초상. 그 힘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선과 색채만이 그녀의 온전한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과거는 과거에 철저히 묻어두리라.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고 그 위에 그려질 그림은 오직 유진아 자신만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풍경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미처 몰랐다. 어떤 과거는 그렇게 쉽게 얌전히 가라앉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절망한 임지훈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장본인이라 확신하는 대상을 향해 마지막 남은 광기와 악의를 겨누려 할 때는 더더욱. 스위스 취리히의 겨울은 맑고도 시렸다. 유진아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강의실 건물 밖으로 나섰다. 하늘에서는 자잘한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펼쳐들고 얇게 눈이 덮인 고풍스러운 돌길을 걸었다.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새로 사귄 유학생 친구이자 독립 주얼리 디자이너를 만나 동양 철학을 모티브로 한 소규모 예술 주얼리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논의할 참이었다. 카페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진한 커피 원두 향과 갓 구워낸 크루아상의 달콤한 버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유진아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라테 한 잔을 시켰다. 그리고 태블릿을 열어 디자이너가 미리 보내준 초안 스케치를 여유롭게 살펴보고 있었다. 눈송이가 통유리 창을 톡톡 두드렸고 거리의 행인들은 종종 걸음을 쳤다. 모든 것이 세월의 평온함과 안온함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앉은 대각선 반대편 구석자리,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싼 한 남자가 아주 오랫동안 곁눈질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테이블 아래 감춰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한으로 억눌린 흥분과 살해 때문이었다. 테이블 아래 감춰진 남자의 손이, 테이블 아래 감춰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테이블 아래 감춰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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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은 자신이 언젠가 이토록 처참한 꼴로 빛을 피하는 쥐새끼처럼 이억만리 타국의 카페 구석에 처박혀 자신의 모든 것을 박살낸 여자를 훔쳐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임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은 그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태양 캐피탈을 위시한 거대 주주 연합의 압박에 밀려 그는 결국 대표이사 자리에서 쫓겨났고 아무 실권도 없는 이름뿐인 평이사 자리만 남게 되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는 완전히 공중분해되었고 수천억의 투자금은 허공으로 증발해 그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아버지 임 회장은 2차 뇌졸중으로 쓰러져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며 아부하던 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심지어 등에 칼을 꽂는 자들도 수두룩했다. 안소희는 그가 완전히 몰락하자 미친 듯이 발악하며 대판 싸움을 벌였다. 무능한 네가 내 인생과 우리 아들의 미래를 다 망쳤다며 악을 쓰던 그녀는 결국 임 사모님이 사적으로 챙겨둔 비자금을 들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임 사모님 역시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자리에 누웠다. 임시본가는 짙은 먹구름과 비통함에 휩싸였다. 구름 위에서 진흙탕 구덩이로 처박히는 데는 불과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임지훈은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어 보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벽을 떠받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옛 파트너들은 그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피했고 은행들의 무자비한 대출 상환 압박과
각종 소송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사제를 다 털어 구멍을 메워보려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결국 가문 일에 손을 뗀 지 오래된 채 해외에 거주하던 작은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겨우 숨통만 틔워주어 완벽한 길거리 노숙자 신세만은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과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 잠 못 이루는 숱한 밤마다 임지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게 엇나간 것인지 미친 듯이 되짚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원망과 분노의 종착지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유진아. 전부 그년 때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 엄청난 자금을 빼돌려 도망치지 않았다면 임그룹의 현금 흐름이 그렇게 순식간에 말라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지분을 팔아치워 태양 캐피탈이라는 굶주린 늑대떼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뒤집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잔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 자신을 사교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권위를 땅바닥에 처박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남은 자금을 긁어모아 재기를 도모하는 대신 어둠의 루트를 통해 유진아가 취리에 있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활동 반경을 알아내는데 그 돈을 쏟아부었다. 그의 마음속에 미친 짐승 같은 집착과 파괴 본능이 자라났다. 그녀를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면 내년도 끌어안고 같이 지옥불로 떨어져 주마.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취리로 기어들어왔다. 감시의 눈을 피해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의 흔적을 쫓았고 마침내 오늘 주얼리 디자이너와 만난다는 정보를 얻어 이곳까지 미행해 온 것이었다. 그는 창가에 앉은 유진아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크림색 터틀넥 스웨터에 회색 롱홀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오트밀색의 길고 우아한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기품이 넘쳤다. 고개를 숙이고 태블릿을 보는 그녀의 옆모습은 티 없이 맑았고 가끔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는 동작에는 여유와 평화가 흘러넘쳤다. 통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빚쟁이에게 쫓기는 불안감도 재벌가에서 내쫓긴 패배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임시 집안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유롭고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의 치장이 아닌 철저히 그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광채였다. 그 빛이 임지훈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잔인하게 찔러왔고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무슨 자격으로? 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모든 걸 잃고 개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내 돈으로 스위스에서 이따위 여유를 부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 차리와 파괴 충동이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물어뜯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로 들어가 차갑고 묵직한 물건을 쥐었다. 암시장에서 호신용으로 구한 잭나이프였다. 물론 대낮에 사람을 찔러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니까. 그는 저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 자신을 이토록 원망하고 미치게 만든 저 얼굴을 산산조각 내버릴 작정이었다.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처박히는 끔찍한 고통을 그녀에게도 똑같이 맛보여 주리라. 임지훈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아를 향해 걸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바깥에 차가운 눈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건장한 체격의 동양인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35여섯쯤 되어 보이는 그는 몸에 딱 맞는 다크그레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는 묵직한 안정감이 배어나왔다. 문에 들어서며 카페 안을 쓱 훑던 남자의 시선이 임지훈을 스칠 때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더니 곧바로 유진아를 향했다. 남자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주저없이 유진아 쪽으로 걸어갔다. 많이 기다렸어요? 남자는 유진아의 맞은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앉으며 낮고 듣기 좋은 한국어로 말했다. 유진아가 고개를 들고 남자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도 꾸밈없이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임지훈이 그녀와 부부로 살았던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진우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오늘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혹시 진아 씨가 예의 그 카페에 있을까 해서 와봤죠. 마침 지나가는 길이기도 했고, 최진우라고 불린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아 쪽으로 밀어주었다. 지난번에 부탁하셨던 그 작은 갤러리 자료랑 부동산 평가 보고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어머, 너무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네요. 유진아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서류를 받았다. 별 말씀을요. 최진우는 가볍게 웃으며 점원에게 능숙하게 손을 들어 주문을 했다. 그는 이곳이 꽤 익숙해 보였고 유진아와의 대화는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친밀하고 자연스러웠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임지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최진우, 저 새끼는 대체 누구지? 유진아와 무슨 관계인데 저렇게 다정하게 굴어? 유진아가 스위스로 튀자마자 새 남자를 만났다고? 아니면 진작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나? 끔찍한 상상 하나가 임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유진아가 모든 돈을 빼돌리고 치밀하게 스위스로 도망친 그 완벽한 계획에 어쩌면 저 남자가 뒤에서 모든 판을 짜준 것이 아닐까? 극도의 분노와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굴욕감이 펄펄 끓는 용암처럼 그의 가슴을 뚫고 솟구쳐 올랐다. 임지훈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 테이블에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유진아의 저 편안하고 예쁜 미소가 그의 눈동자에 수만 개의 바늘을 쑤셔넣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자를 걷어차듯 벌떡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자 카페 안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쓰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졌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푹 패어버려 더욱 음침하고 날카로워진 그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성큼성큼 유진아의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다. 유진아는 최진우가 가져다 준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끔찍하게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비록 눈앞의 남자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볼이 오맣게 패였으며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미간의 음침한 기운 때문에 낯설어 보이기까지 했지만 저 이목구비와 저 미친 듯한 눈빛, 절대 잘못 볼 리가 없었다. 임지훈이었다. 최진우는 임지훈이 다가오는 순간 이미 낌새를 챘다. 그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유진아를 보호하는 듯한 자세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의 시선은 차분하면서도 칼날처럼 예리하게 임지훈을 쏘아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기세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임지훈이 이빨 사이로 그녀의 이름을 씹어뱉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뼛속 깊은 증오가 뚝뚝 묻어났다. 참 좋은 팔자 납셨네. 내 돈 싸들고 튀어서 이런 데서 웬 제비 새끼랑 희희낙낙 데이트나 처하고 있고. 순식간에 카페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유진아는 최초의 경악에서 빠르게 벗어나 완벽한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상체를 등받이 쪽으로 깊숙이 기댔다. 그것은 겉보기에 여유롭지만 철저히 거리를 두는 방어적인 자세였다. 그녀는 호수처럼 고요한 눈으로 임지훈을 바라보았다. 마치 길을 가다 마주친 미친 사람을 보듯 혹은 그를 투과하여 과거의 그 구역질 나던 시간들을 응시하듯 오심했다. 임지훈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철저하게 선을 긋는 타인의 호칭이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다. 말 조심하세요. 첫째, 내가 쓰는 모든 돈은 법적으로 내게 귀속된 정당한 내 재산이니 당신과는 이런 한 푼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나와 내 친구는 공공장소에서 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중이며 당신의 그 더러운 망상 속에 있는 불결한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이곳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 당장 나가주시죠. 그녀의 완벽한 침착함과 냉대는 임지훈이 차라리 쌍욕을 듣는 것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토록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그 임지훈이라는 존재가 무대 위에서 혼자 펄쩍펄쩍 뛰는 우스꽝스러운 피에로에 불과하다는 듯이 합법적인 네 재산. 하! 임지훈이 통제력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눈살을 찌푸린 카페 주인이 이미 전화기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유진아, 내년이 해외로 튀어서 이딴 제비 새끼 하나 끼고 돈 세탁하면 네가 저지른 짓이 용서받을 줄 알아? 너는 그냥 도둑. 임지훈 씨. 그때 최진우가 무겁게 입을 열어 임지훈의 입에서 튀어나오려던 시궁창 같은 폭언을 잘라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키는 임지훈과 엇비슷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기운이 임지훈의 얄팍한 광기를 단숨에 짓눌렀다. 저는 최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유진아 씨의 전속 법률 고문이자 자산 관리인 중 한 사람이죠. 유진아 씨와 당신 사이의 모든 경제적 법률적 사안은 이미 한국 및 스위스 관련 법에 따라 완벽하고 적법하게 처리가 끝났습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법조인 특유의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나 불만이 있으시다면 저희 로펌을 통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시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여기서 벌이고 있는 행위는 명백히 내 의뢰인에 대한 모욕이자 협박이며 심각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신에게 스위스법에 따른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우의 서늘한 시선이 임지훈의 코트 주머니 속에 부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오른손으로 향했다. 최진우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스위스 취리히의 치안은 아주 훌륭합니다. 경찰의 출동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임지훈 씨께서는 타국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충동 때문에 흉기 소지 및 살인 미수 같은 지저분한 범죄 기록을 남기고 싶진 않으시겠죠. 스위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골치 아픈 국제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아마 한국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당신의 채무 관련 민형사 소송들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길 텐데요. 최진우의 말은 마치 영화의 얼음물을 임지훈의 정수리에 들이부은 것 같았다. 경찰, 범죄 기록, 살인 미수, 수감, 그리고 채무. 임지훈은 그제야 흠칫 놀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 감각을 되찾았다. 눈앞의 이 남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미 자신의 비참한 바닥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놈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식은땀에 젖어 미끄러지던 차가운 잭나이프의 손잡이를 임지훈은 천천히 놓았다. 그렇다. 그는 이곳에 복수를 하러 왔다. 유진아를 파멸시키러 온 것이지. 남의 나라 감옥에 처박혀 남은 인생을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스위스에서 칼을 휘둘러 범죄자가 된다면 그는 정말로 영원히 끝이었다. 너희들. 임지훈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최진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앉아있는 유진아를 바라보았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이 얽히고 설켜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너희들 두고 봐. 라고 악에 받쳐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꿰뚫어보는 최진우의 그 차가운 시선과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경멸 섞인 눈빛 앞에서 그 알량한 협박조차 목구멍에 턱 막혀 나오지 않았다. 유진아는 더 이상 임지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알맞게 식은 라테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신 뒤 최진우를 보며 말했다. 그만 나가죠.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졌네요. 그러죠. 최진우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유진아의 코트를 들어 그녀가 입기 편하게 펼쳐주었다. 완벽한 매너였다. 유진아는 우아하게 일어나 코트를 입고 자신의 핸드백과 태블릿을 챙긴 뒤 최진우에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그들이 짐을 챙기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 동안 유진아는 단 한 번도 임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곁눈질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임지훈은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공기 덩어리만 있다는 듯이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임지훈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도 유진아의 발걸음은
단 1mm도 멈추지 않았다. 철저한 무시였다. 임지우는 마치 버려진 동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 호기심, 혐오감, 노골적인 비웃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속삭임. 그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처절한 복수. 유진아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피에로처럼 미쳐 날뛰며 무대 위로 난입했지만 상대방은 단 몇 마디의 말로 가볍게 그를 제압하고는 완벽하게 무시해버렸다. 그리고는 그를 철저하게 그들의 세상 밖으로 추방시켜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침을 뱉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 어떤 격렬한 욕설이나 몸싸움보다도 이 철저한 투명인간 취급이 가져다준 완벽한 패배감이 임지훈의 멘탈을 끔찍하게 박살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유진아와 최진우가 카페 문을 열고 추리에 흩날리는 눈발 속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최진우가 우산을 펼쳐 유진아 쪽으로 기울여 주었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고개를 숙여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눈 내리는 거리의 인파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영영 사라졌다.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주인이 다가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임지훈에게 말했다. 손님, 주문하지 않으실 거면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시죠. 임지훈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뺨을 수십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푹 숙이고 코트깃을 세운 뒤 마스크와 모자를 뒤집어 쓰고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다. 차디찬 눈송이가 얼굴에 닿으며 열에 들뜬 그의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다. 거리는 연말의 활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다. 상점의 쇼윈도에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따뜻한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따뜻함과 평화는 그와 철저하게 무관했다. 임지훈은 이억만리 스위스의 차가운 길거리에 우두커니 섰다. 낯설고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한의 추위와 고독을 느꼈다. 그는 그저 막대한 돈과 지위, 가문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과 복수라는 헛된 망상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유진아는 그 소름 끼치는 냉정함과 단호함으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오만과 무관심에 대해 가장 완벽하고도 조롱 섞인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이제 임지훈은 그녀를 원망할 자격조차, 그녀의 적수가 될 자격조차 영원히 박탈당한 것이다. 눈송이가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며 거리를 하얗게 덮어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흔적과 지나간 과거마저 영원히 덮어버리겠다는 듯이. 3개월 후 스위스 취리히의 한적한 거리에 작고 우아한 갤러리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개관 전시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과 흔적이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계 신진 아티스트들의 복합 소재 작품들을 다루는 전시였다. 동양 수묵화의 고요한 여백의 미와 현대 추상미술의 강렬한 표현이 절묘하게 융합된 작품들은 개관 첫날부터 많은 예술 애호가들과 평론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유진아는 이 갤러리의 공동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심플하면서도 몸의 실루엣을 우아하게 살려주는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기품 있는 태도는 화려한 작품들과 인파 속에서도 유독 빛을 발했다. 최진우도 참석했다. 그는 화려한 축하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축하합니다, 유 대표님. 그가 장난스레 농담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앞으로 갤러리 법률 자문은 전적으로 맡길 테니 잘 부탁드려요. 유진아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미소로 화답했다. 그 눈 내리던 날의 카페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편안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다. 최진우의 든든한 신뢰감과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력은 유진아에게 깊은 고마움을 남겼고, 유진아의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예술을 향한 뛰어난 안목은 최진우에게 깊은 영감과 호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클래식 음악회를 감상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두 사람 모두 섣불리 정해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걷는 이 고요하고 따뜻한 우정과 동행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뿐이었다. 성황리의 개관 전시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한 뒤 유진아는 홀로 갤러리의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 짙은 밤이 내려앉은 취리의 호수가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호수 건너편의 불빛들은 마치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 것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휴대폰이 웅 하고 짧게 진동했다. 요양원의 간병인이 보낸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 유건우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서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아직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삶을 향한 강한 의지와 기대감이 어린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유 선생님께서 오늘 재활치료에서 또 한 번 엄청난 발전을 보이셨어요. 메시지를 읽는 유진아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미소가 번졌고 눈시울이 옅게 붉어졌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 길고 끔찍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준 가장 거대한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밤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무거운 족쇄는 이미 산산조각나 영원히 벗어던졌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온전히 그녀만의 새로운 도화지가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적인 사업,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그리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과 막대한 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 거친 비바람과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난 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뿌리내린 자기 자신만의 진정한 힘이었다. 밤하늘에서 다시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가볍고 투명한 눈송이들이 통유리 창에 닿자마자 조용히 녹아내리며 물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쓰러졌다. 마치 어떤 인연들, 어떤 아픈 과거들은 결국 세월의 따뜻한 입김의 흔적도 없이 덮이거나 혹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제라는 시간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은 언제나 눈부시게 새롭고 가슴 벅차게 기대할 만한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